소설 들려주는 여자. 왜 나 자신을 속여야 할까? 내 마음속에 되살아난 끔찍한 이기주의가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나 스스로 잘 알아차릴 수 있다. 얼마나 복잡한가. 좁은 문. 앙드레 지드. 알리사의 일기. 오는 1880땡년 5월 23일 25살이 되는 생일을 맞아 나는 일기를 쓰기 시작한다. 이렇다 할 즐거움은 없지만 그저 벗삼아 보려는 생각에서. 왜냐하면 어쩌면 나는 생전 처음 혼자임을 느끼기 때문이다. 아직 아무런 인연도 맺지 않은 거의 낯설다 할 만큼 색다른 지방에서 이 지방이 나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노르망디가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 혹은 퐁그즈마르에서 내가 쉴 새 없이 듣던 이야기와 같은 것일 테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서나 같은 분이시니까. 이 프랑스 남부지방은 내가 아직 배우지 못한 언어로 말을 건네와 나는 깜짝깜짝 놀란다. 5월 24일. 어제 내가 줄리에트와 같이 있는 동안 에두아르 테시에르는 정원, 농장, 포도주 저장실, 그리고 포도밭을 구경시켜 드리려고 아버지를 모시고 나갔다. 그래서 오늘 아침 아주 일찍이 나는 처음으로 혼자서 큰 정원을 살펴보며 산책할 수 있었다. 처음 보는 수많은 풀과 나무들이 있었다. 나는 그 이름을 알고 싶었다. 점심때 물어보려고 가지들 하나하나를 꺾었다. 그 가운데서 나는 보르게즈 별장에선가 아니면 도리아 판필리 별장에선가 제롬이 보고 감탄했다던 초록빛 떡갈나무, 우리가 사는 프랑스 북부의 떡갈나무와는 아주 먼 친척간이지만 그 모양은 전혀 다른 초록빛 떡갈나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나무들은 정원이 거의 끝나가는 곳에서 신비로운 좁은 빈터를 둘러싸고 있었고, 발 아래 부드럽게 밟히는 잔디밭 위로 몸을 기울이며 요정들의 합창을 권유하고 있다. 퐁그즈 마르에서는 자연에 대한 나의 감정이 그토록 깊이 기독교적이었던 데 반해 여기서는 나도 모르게 다소 신화적인 감정으로 변하는 것이 놀랍고 거의 두려울 지경이다. 하지만 점점 나를 압박해오는 그런 두려움도 역시 종교적인 것이었다. 나는 여기는 성스러운 숲이다. 힉 네무스라고 중얼거렸다. 공기는 수정처럼 맑았고 이상한 침묵이 감돌고 있었다. 나는 오르페우스와 아르미테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새 한 마리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너무도 가까이서 들려온 그 노랫소리는 너무나 감동적이고 맑았기 때문에 불현듯 자연 전체가 그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내 가슴은 몹시 뛰었다. 잠시 나무에 기대 서 있다가 아무도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집으로 돌아왔다. (7월 16일) 줄리에트는 행복하다. 그의 자신이 그렇게 말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보인다. 나는 그것을 의심할 권리도 이유도 없다. 그런데 지금 그의 곁에서 느끼는 이 불만, 이 불편한 기분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아마도 이 행복이 너무나 실제적이고
너무나 쉽게 얻어진 것이며 너무나 완벽하게 자로잰 듯해서 영혼을 죄고 질식시키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하여 지금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이 행복 자체인지 아니면 행복을 향해 가는 도정인지 스스로 물어본다. 오 주여, 너무 빨리 도달할 수 있는 행복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옵소서. 제가 당신께 갈 때까지 저의 행복을 미루고 뒤로 돌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때때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을 내가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는 나에게 나 자신을 해명해주고 또 드러내 보여준다. 그가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있을까? 나는 오직 그와 함께 존재할 뿐이다. 때때로 나는 그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것이 정말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인지 망설여진다. 그만큼 사람들이 보통 사랑에 대해 묘사하는 것은 내가 묘사할 수 있는 것과 너무나 다르다. 나는 사랑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서 내가 그를 사랑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를 사랑하고 싶다. 그가 없이 살아야만 한다면 무엇 하나 내게 기쁨을 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내 모든 미덕은 오직 그의 마음에 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그의 곁에 있으면 내 미덕이 무기력해지는 것을 느낀다. 아빠의 건강이 다시 나빠졌다. 제발 대단치 않기를 바라지만 사흘 전부터 다시 우유만 드시게 되었다. 어제 저녁 제롬이 자기 방으로 올라간 지 얼마 안 되어 나와 함께 늦도록 앉아 계시던 아빠가 잠시 나를 두고 밖으로 나가셨다.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니, 앉아 있었다기보다는 내게는 좀처럼 없는 일이지만 들어 누워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등갓이 내 눈과 상체를 불빛으로부터 가려주었다. 나는 옷에서 비죽이 나와 램프 불빛에 드러난 발끝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아빠가 들어오시더니 잠시 문 앞에 선 채로 미소를 지으시는지 서글퍼 하시는지 이상한 표정으로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셨다. 어쩐지 당황스러워 나는 몸을 일으켰다. 그러자 아버지는 손짓을 하셨다. 이리 와, 내 옆에 앉아라.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그러고는 밤이 꽤 깊었는데도 어머니와 헤어지신 이래 처음으로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어떻게 해서 어머니와 결혼하게 되었는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셨는지, 또 처음에 어머니가 자신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하는 얘기를 들려주셨다. 아빠! 하고 마침내 나는 말을 꺼냈다. 왜 오늘 저녁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하필이면 왜 오늘 저녁에 그런 얘기를 하시게 되었는지. 조금 전에 응접실로 들어설 때 네가 소파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잠깐 동안이지만 네 어머니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란다. 내가 그처럼 캐물었던 것은 바로 그날 저녁 제롬이 내가 앉은 안락 의자에 기대어 서서 몸을 굽혀 내 어깨 너머로 내가 읽던 책을 함께 읽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그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고 그의 몸 온기와 떨림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여전히 책을 읽는 척했지만 이미 아무것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더 이상 행간조차 구분할 수 없었다. 너무도 야릇한 마음의 혼란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나는 아직 일어날 힘이라도 남아있을 때 서둘러 의자에서 일어나야 했다. 다행히 그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나는 잠시 방에서 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얼마 후 응접실에 혼자 남아 어머니와 내가 닮았다는 생각을 아빠에게 불러일으켰던 그 소파 위에 들어 누워 있었던 바로 그때 나는 정말 어머니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마음속에 회한처럼 떠오르는 지난날 추억에 사로잡혀 불안하고 답답하고 비참한 생각에 잠을 설쳤다. 주여, 악의 형상을 한 모든 것을 혐오하도록 저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가엾은 제롬, 그가 약간 몸짓을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내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만 한다면. 이미 어렸을 때부터 나는 그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워지고 싶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완전을 지향했던 것도 그를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 완전은 반드시 그가 없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 당신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제 영혼을 당황케 하는 것입니다. 덕성과 사랑이 혼연일치가 된 영혼은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때때로 나는 사랑하는 것, 온 힘을 다해 사랑하고 항상 더욱더 사랑하는 것 말고 다른 덕성이 있을까 의심해 본다. 하지만 어느 날에는 슬프게도 덕성이란 사랑을 거부하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이럴 수가 있을까? 내 마음의 가장 자연스러운 경향을 감히 덕성이라 부를 수 있다는 말인가? 매력적인 궤변이여, 허울 좋은 권유여, 교활한 행복의 환상이여. 사랑하는 제롬, 어제 우연히 네가 준 아름다운 라신의 작품집을 펼쳐보다가 내행의 19절을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생각해 보렴. 10년이 다 되도록 내 성경 속에 끼워둔 예전에 네가 보내준 조그만 크리스마스 카드에 적힌 구절이었어. 세상을 이기는 어떤 매력이 오늘 하나님께로 날 이끄는가. 사람들 위에 주춧돌을 놓는 자는 불행하리라. 나는 그 19절이 포르네우의 주석에서 나온 줄로만 알았고 솔직히 말해 그리 대단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 영적인 네 번째 송가를 읽어나가다가 너무도 아름다운 구절을 발견하고서 너에게 베껴 보내지 않을 수 없었어. 네가 책 여백에 아무렇게나 적어둔 머리글자로 보아 틀림없이 너도 이미 아는 것일 거야. 어떻든 상관없어. 내가 즐거워서 그 구절들을 옮겨 적는 거니까. 내가 발견했다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네가 가르쳐준 것임을 깨닫자 처음에는 좀 속이 상했지만 그런 못된 감정은 너도 나처럼 그 문장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기쁨 앞에서 사라져버렸어. 그 구절들을 여기에 옮겨 쓰면서 너와 함께 다시 읽는 것 같아. 불멸의 지혜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져 우리를 깨우치나니 인간의 자식들이여 너희들 수고의 열매는 무엇인가? 헛된 영혼들이여 어떤 과오로 너희는 혈관 속 가장 순결한 피로 그리도 자주 사들이는가? 너희에게 영향을 주는 빵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배고프게 하는 헛것을.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 빵은 천사들의 양식으로 쓰이나니 하나님께서 손수 그분의 가장 좋은 미랄로 만드신 것. 감미로운 이 빵은 너희가 좇는 세상의 식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니라. 나를 따르려는 자에게 이 빵을 주리라. 가까이 오라. 너희는 살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받아라. 먹어라. 그리고 살아라. 복되게도 당신께 사로잡힌 영혼은 당신 굴레 아래 평화를 얻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목을 축이나니 누구나 찾아와 마실 수 있는 물,
이물은 모든 사람을 초청하노라. 그러나 우리는 미친 듯 달려나가 진흙투성이 샘이나 끊임없이 물이 빠져나가는 가짜 웅덩이를 찾나니. 얼마나 아름답니? 제롬, 얼마나 아름답니? 너도 정말 나처럼 아름답다고 생각해? 내 책의 간략한 주석에 따르면 맹투농 부인은 도말량이 이 송가를 부르는 것을 듣고 감동한 나머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그 일부를 되풀이시켰대. 이제 나도 그걸 암기하게 되었는데 아무리 외워도 실증이 나지 않는단다. 다만 한 가지 섭섭한 게 있다면 너에게 직접 들려줄 수 없다는 점이야. 신혼여행 중인 두 사람에게서 오는 편지는 계속 희소식뿐이야. 지독한 더위에도 줄리에트가 베이온과 비아리츠에서 얼마나 즐겁게 보냈는지 너도 이미 알겠지. 그 두 사람은 퐁타라비를 구경하고 나서 부르고스에 머물렀고 피레네 산맥을 두 차례나 넘었대. 최근엔 몽세라에서 줄리에트가 감격에 찬 편지를 보내왔어. 님으로 돌아가기 전에 바르셀로나에서 한 열흘 더 머물 생각이라는데 에두아르는 포도 수확을 위한 모든 준비 때문에 9월이 되기 전에 님으로 돌아오고 싶어 한대. 아버지와 나는 일주일 전부터 퐁그즈마르에 와 있는데 애슈버턴 양은 내일 그리고 로베르는 나흘 뒤에 오기로 했어. 가엾게도 그 애가 시험에 실패한 것을 너도 알겠지. 시험이 어려웠던 게 아니라 시험관이 워낙 까다로운 문제를 내는 바람에 그만 당황했던 모양이야. 그 애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네가 편지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준비가 부족했다고는 믿어지지 않아. 하지만 시험관은 그런 식으로 학생들을 쩔쩔매게 해놓고 재미있어하는 모양이지. 사랑하는 벗, 너의 합격에 대해서는 축하한다고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 같구나. 그만큼 나는 당연하게 생각되니 말이야. 제롬, 나는 너를 전적으로 믿어. 네 생각을 하면 내 가슴은 희망으로 부풀어 올라. 전에 나한테 이야기했던 연구는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겠니? 여기 정원에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하지만 집안은 텅 빈 것 같아. 올해는 내가 왜 너에게 오지 말라고 했는지 너도 이해했을 거야. 그렇지 않니? 그러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아. 나는 날마다 그 생각을 되뇌고 있어. 너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는 것이 나는 견딜 수 없거든. 이따금 나도 모르게 너를 찾을 때가 있어. 책을 읽다가 멈추고 갑자기 뒤를 돌아보기도 하지. 네가 꼭 거기 있는 것만 같아. 다시 편지를 계속 써. 밤이 깊어 모두 잠들었어. 나는 열린 창문 앞에 밤늦도록 앉아서 너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 정원은 온통 향기로 가득 차고 공기는 따스해. 우리가 어렸을 때 뭔가 아주 아름다운 것을 보거나 들을 때면 하나님, 이것을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을 기억하니? 오늘 밤 나는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했어. 하나님, 이토록 아름다운 밤을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이야. 그러자 불현듯 네가 곁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고 정말 네가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 그 느낌은 너무도 강렬해서 아마 너한테까지 전달되었을 거야. 그래, 너도 편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지. 고귀하게 태어난 영혼들에게는 감탄은 감사와 같은 거라고. 아직도 쓰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지금 줄리에트가 이야기해준 그 빛나는 나라를 생각해. 또 그보다 더 넓고 더 빛나고 더 인적 드문 나라들도 생각해보지. 언젠가 어떤 식으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둘이서 어딘지 모를 거대하고 신비로운 나라를 보게 될 거라는 이상한 확신이 내 마음속에 깃들어 있어.
사랑하는 제롬, 네 편지를 읽으면서 난 기쁨으로 녹아들고 있어. 오르비에토에서 보낸 네 편지에 답장하려는 참이었는데 페루자와 아시시에서 보낸 편지가 동시에 도착했어. 내 마음은 지금 여행을 떠났고 몸만 여기 남아있는 것 같아. 정말 나는 너와 함께 움브리아의 하얀 길 위에 서 있는 것 같아. 나는 너와 함께 아침에 떠나서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새벽 동이 트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 코르토나의 테라스에서 너는 정말 나를 불렀니? 네 목소리가 들려왔어. 아시시 너머 산속에서는 지독히도 목이 말랐지. 하지만 프란체스코의 수도사가 준 물 한 잔은 어찌나 맛있던지. 아, 나의 벗. 나는 모든 걸 너를 통해 하나하나 보고 있어. 성 프란체스코에 대해 네가 써보낸 이야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그래, 정말이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마음의 해방이 아니라 고향이야. 마음의 해방에는 언제나 가증스러운 교만이 따르지. 우리의 야망은 봉사하는 데 두어야지 반항하는 데 두어서는 안 돼. 님에서 온 소식은 너무나 좋아서 내가 기쁨에 몸을 맡겨도 좋다는 허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만 같아. 올여름 단 한 가지 근심은 가엾은 아버지 상태야. 내가 보살펴 드리는데도 아버지는 슬픔에 젖어 계셔. 잠시라도 혼자 계시게 두면 이내 슬픔에 빠져들고 거기서 헤어나시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우리 주위에서 자연의 온갖 기쁨이 들려주는 이야기도 아버지에게는 낯설기만 해서 이제는 들으려는 노력조차 하시지 않아. 애슈버턴 양은 잘 지내셔. 나는 두 분께 네 편지를 읽어드리곤 해. 네 편지 한 통이 오면 사흘 동안은 우리의 얘기거리가 되지. 그러고 나면 다시 새 편지가 오고. 로베르는 그저께 떠났어. 그 애는 남은 방학을 알이라는 친구 집에서 보낼 예정인데 그 친구 아버지는 모범 농장을 경영하신대. 확실히 이곳 생활이 그 애한테는 별로 즐겁지 않은 듯해. 그 애가 떠나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그의 계획을 격려해주는 수밖에 없었어.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구나. 난 끝없이 이야기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 이따금 말이나 뚜렷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는데 오늘 밤에도 마치 꿈을 꾸는 듯이 이 편지를 쓰고 있어. 그때는 다만 무한히 풍부한 것들을 둘이서 주고받는 듯한 거의 숨막히는 느낌이 들 뿐이야. 그토록 여러 달 동안 우리는 어떻게 말없이 지낼 수 있었을까? 아마도 겨울잠을 자고 있었겠지? 아, 그 무서운 침묵의 겨울이 영원히 끝나버렸으면. 너를 되찾은 이후로 삶이나 생각이나 우리 두 사람의 영혼이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한없이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풍요롭게 여겨져. 행복이 여기 바로 옆에 있으니 그가 마음만 먹으면 손을 뻗치기만 해도 잡을 수 있을 텐데. 오늘 아침 그와 이야기하면서 나는 희생을 이루었다. 그는 내일 떠난다. 사랑하는 제롬, 나는 언제나 한없는 애정으로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제 다시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거야. 내가 내 눈과 입술과 영혼에 가하는 속박은 너무도 견디기 힘들어서 너와 헤어지는 것이 내게는 오히려 해방이고 쓰디쓴 만족이기도 해. 나는 이유를 가지고 행동하려 애쓰지만 막상 행동하는 순간에는 나를 움직이게 한 이유가 나를 저버리거나 그 이유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미 내가 그 이유를 믿지 않게 된 것이다. 나로 하여금 그를 피하게 만드는 이유는 이미 나는 그 이유를 믿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왜 그를 피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슬픔에 잠겨 그를 피하고 있다. 주여, 제롬과 제가 서로 함께 서로에게 이끌려 당신께 나아가도록 해주옵소서. 이따금 형제여 피곤하면 내게 기대시오 라고 하나가 말하면 다른 하나가 그대가 곁에 있다고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하오 라고 대답하는 두 순례자처럼 그렇게 끝까지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닙니다. 주여,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은 다만 좁은 길, 둘이서 나란히 걸어가기에는 너무도 좁은 길이옵니다. 제롬, 너에게 완전한 기쁨을 가르쳐 주고 싶구나. 오늘 아침 구토증 발작으로 기진맥진해졌다. 그러고 난 다음 너무도 쇠약해진 느낌이어서 한순간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아니다. 처음에는 커다란 평온이 온몸에 깃들었다. 그러고는 불안감이 나를 사로잡았고 육체와 영혼이 전율했다. 마치 내 삶의 환멸을 느끼게 하는 갑작스러운 계시와도 같았다. 나는 끔찍할 정도로 헐벗은 내 방벽을 처음으로 바라보는 것 같았다. 나는 두려움이 들었다. 지금도 나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가라앉히기 위해 이 글을 쓰고 있다. 오 주여, 당신을 모독하지 않고 마지막에 이르도록 해 주옵소서.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무릎을 꿇었다. 또다시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기 전에 지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나는 줄리에트를 다시 만났다. 알리사의 죽음을 알려준 그녀의 마지막 편지를 받은 뒤로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프로방스로 여행을 하게 된 기회에 나는 림에 들렀다. 번잡한 시내 중심지인 페세르 거리에 있는 테시에르 집안 저택은 상당히 아름다워 보였다. 내가 찾아간다는 것을 편지로 알려두긴 했지만 문턱을 넘어설 때 내 마음은 적지 않게 설레었다. 하녀의 안내로 응접실에 올라가 있자 잠시 후 줄리에트가 나를 맞으러 왔다. 걸음걸이, 몸매, 숨 넘어갈 듯이 친절한 태도까지 똑같았다. 그녀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곧장 나의 직업, 파리에서의 내 생활, 내가 하는 일, 내 친구 관계 등에 대해 질문을 퍼부었다. 또 남부지방에는 무슨 일로 왔는지, 에두아르가 나를 보면 무척 기뻐할 텐데 에그비브에는 왜 가려 하지 않는지, 그러고는 가족들 모두의 소식을 들려주었고 자기 남편, 아이들, 동생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번 추수와 불경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나는 응접실의 새 가구들 사이에서 퐁그즈 마르의 가구 몇 점을 분명히 알아보았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전율하는 그 과거를 줄리에트는 이제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그로부터 우리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였다. 12살과 13살짜리 사내아이 둘이 층계에서 놀고 있었다. 맞이인 딸 리즈는 에그비브의 제 아버지를 따라갔다. 10살짜리 또 다른 사내아이는 산보 나갔는데 곧 돌아올 것이었다. 줄리에트가 알리사의 죽음을 알리면서 해산이 가깝다고 했던 아이가 바로 그 애였다. 그리고 지난해엔 마음을 돌이킨 듯 딸 하나를 또 낳았다. 그녀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 다른 아이들보다 이 딸아이를 더 예뻐하는 것 같았다. 제롬, 편지로는 부탁할 용기가 나지 않았는데 이 아이의 대부가 되어주지 않겠어?
그야 네가 좋다면 기꺼이 승낙하지. 내 대녀 이름이 뭐지? 알리사. 그녀가 낮은 소리로 대답했다. 어느 것을 곧 잊고 싶어? 언제까지나 잊고 싶지 않아. 내가 오빠를 바로 이해한 거라면 오빠는 알리사의 추억에 충실하려는 것 같은데. 나는 잠시 대답을 하지 않고 있었다. 아마도 그보다는 나에 대한 알리사의 생각에 충실하려는 거겠지. 아니, 그렇다고 내가 무슨 장한 일이나 한다고 생각하지는 마. 나는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만약 내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더라도 난 그 여자를 사랑하는 척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렇다면 아무 희망도 없는 사랑을 그토록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날마다 삶의 거센 바람이 불어닥쳐도 그 사랑이 꺼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해? 그래, 줄리에트. 저녁 어스름이 잿빛 밀물처럼 밀려와 사물 하나하나를 어둠에 잠기게 했고 그 어둠 속에서 사물들은 되살아나 나직한 목소리로 자신의 지난 날을 이야기하는 듯했다. 나는 알리사의 방을 다시 보는 것 같았다.